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통보에도 꺾이지 않고 큰 폭의 상승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다시 보시면 코스피가 1.47% 오름세로 3,100포인트 장중에 회복했습니다. 3,10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48% 오름세로 782포인트입니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미뤘다는 점에서 아직 대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 시장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11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굉장한 매수세 보여줍니다. 지금 7,697계약 시연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2,033억 원 강한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85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팝니다. 2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개인 역시 9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에도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주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0.1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61,8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3.51% 강세, 거래가는 28만 500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0.56% 오름세로 3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시총 5위권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0.58% 내림세입니다. KB금융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 상승세 시연하면서 거래가 11만 9,6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10위 셀트리온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현대차가 0.24% 상승하면서 20만 9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4.29% 오름세로 거래가 6만 5,600원입니다. 또 네이버 0.59% 상승하고 있습니다.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요. 반면 셀트리온 0.78% 약세로 거래가 17만 7,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어제는 알테오젠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알테오젠 2.4%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40만 8천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반등합니다. 1.89% 오름세로 10만 2,200원. HLB 0.61%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상승합니다. 0.3% 오름세인데요. 현재 거래가 4만 5,35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상승세 이어갑니다. 1.74% 강세로 거래가 52만 6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7%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26만 4,500원. 펩트론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19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리가켄바이오가 0.74%, 휴젤이 1% 가까이 내림세고요. 클래시스는 보합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국제 리튬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낮추고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관련주도 최근에 자주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 좋습니다. 자이글이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5,970원이고요. 애경케미칼 16.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3,380원. 더불어서 메가터치도 2.72% 강세 기록 중입니다. 4,545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도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은행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 하반기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발표되는 시기로 은행별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했는데요. 현재는 7.23% 오름세로 거래가 9만 1,900원이고요. 우리금융지주도 7.25% 강세 보여줍니다. 2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은행까지 2.6% 상승세입니다. 거래가 15,34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373원대로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70원 40전이었는데요. 현재 환율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377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1.52% 상승하며 3,106포인트, 코스닥은 0.51% 오름세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또 관세계,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 발표까지 악재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았지만 시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해야 되나 고민이 커질 시점인데요. 나만 뒤처지나 포모 불안에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 알아보기 전에 사실 간밤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가장 큰 리스크였던 관세와 관련해서 예. 드디어 서한이 네. 날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12개국의 이제 관세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네. 뭐 예상과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제 기존의 상호 관세 25% 관세에 대한 부분을 기존 이제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 일단 유예를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품목 관세 대상에서는 따로 이제 언급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본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이제 협상의 기한이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요. 일단은 관세 서한을 받고 나서 우리 시장의 사실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시장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미국장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장도 쉬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미국장은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사실 오늘 대체 거래소 흐름은 그렇게 크게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장이 막상 열리니 시장의 생각보다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구간을 조금은 더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을 좀 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코네요. 트럼프는 결정적 순간에 뒤로 물러선다. 네. 타코에 따른 이게 환호인 건지 안정감인 건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네요. 예. 그러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네. 우리가 맨 처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미 뭐 7월 안에 협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트럼프가 그다음 할 수 있는 선이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타코가 참고로 여러분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뒤로 좀 물러선다라는 이제 영어식 표현의 약자입니다. 타코. 자, 오늘 증시가 상당히 강세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3,100선 재탈환했습니다. 네. 일단 3,100선 재탈환한 것도 한 거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점차 3,000선은 아주 확실하게 그렇죠. 네. 하방을 다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상한을 어디까지 둘 건지에 대한 증권가들 전망이 사실은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민감했지만 제가 네. 보는 것은 3,000선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하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재차 반등함에 따라서 3,000선에 대한 안정적인 좀 자리를 마련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오늘 좀 주의하실 부분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수급 주체 일단은 뭐 1시간 정도 지난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는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사실은 지금 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거의 0입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7,60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선물 쪽은 강하게 밀면서 현물은 사실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있는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 이에 따른 파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오늘 장 막판까지는 일변동성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해도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우려했었던 또 삼성전자가 크게 급락하지 않는 가운데 지수를 잘 받쳐주고 있는 오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역대급의 실적 쇼크를 냈지만 지금 주가는 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대 그 코스피 등락을 이제 월별로 살펴보면 상승장이 가장 많았던 달이 7월이었다. 이제 7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요즘 워낙 더우니까 썸머 랠리, 예. 폭염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서머랠리가 우리 시장에는 사실 6월에 좀 미리 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 6월 달에 네. 코스피의 상승률이 사실 뭐
최근 글로벌 증시를 대비했을 때 가장 좋은 상승률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세게 나온다라기보다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천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면서 이 구간 반복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사실은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하지만 미국 시장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찍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눌림목은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 가져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지수선에서는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일단 속보치로 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네. 실적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돌았어요. 네. 이건 증권가들의 컨센서스도 크게 맞습니다. 밑도는 네. 수치인 거잖아요. 예, 일단 시장 컨센은 6조 2천억 원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지금 5조를 하회했죠.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부진한 부분을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DS 부분 그리고 낸드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 이에 따른 좀 약세 부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선방한 부분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DS 사업부에 좀 주목이 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좀 쇼크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동반해서 나온 뉴스는 자사주 취득 계획이죠. 네. 자사주 취득 계획은 3.9조의 자사주를 취득할 것이고 이 중에 2.8조를 빠른 시간 내에 소각할 예정이다. 그리고 1년간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의 플랜을 발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상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논외로 두고 있는 게 품목별 관세입니다. 예. 품목별 관세, 철강 제품과 함께 자동차가 이제 품목별 관세에 해당이 되는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협상 외로 계속해서 이 상태로 부과가 된다면 사실 자동차 섹터,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네. 경우는 미국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도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 대체거래소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1에서 2% 하락 출발 예상을 했는데요. 네. 막상 또 장이 열리니 일단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입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하방을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시장에서는 주가에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은 또 타겟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또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거든요. 네. 현대차는 20만 원 선을 만약에 지지한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시장에서는 하방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지금 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방은 받쳐지는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저는 지금 너무 우려보다는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고 8월 1일까지 뭐 그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네. 관세가 이제 현실화돼서 완전히 이제 최종 타결된 네. 관세율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율도 네. 지금 달러 약세로 좀 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한테는 수출 가격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실적에 따라서 지수가 수렴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반기 장세를 관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가 만약에 확정이 되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들의 특히나 이제 대미 비중이 큰 기업들의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불가피한 어떤 악화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관세를
그 거래 한마디로 그 상대방에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비자에게 바로 부과할 건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를 함으로써 관세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야기를 하기로는 뭐 식음료 쪽이라든지 그리고 좀 소비자가가 좀 낮은 이런 품목들은 이에 대한 효과가 좀 덜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이에 대한 그 비용 자체가 소비자 비용 자체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가격 인상으로 반영이 되면 사실 단기적인 타격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부분이고 예를 들어 뭐 전력기기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 좀 아니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앞으로의 수주라든지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섹터별로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저희가 예. 인터넷 기업 얘기하면서 네이버랑 카카오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좀 주가가 위아래로 좀 크게 변동을 그렇죠. 보이면서 네. 막 또 단기 급등했다가 또 조정 받더니 요즘에 또 올라요. 그래서 좀 아직 방향성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싸 인터넷 기업들을 둘러싸 호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AI라는 네. 호재는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도 같이 엮여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카카오가 먼저 사실 상승 랠리가 시작됐고요. 카카오랑 네이버 지금 단기적인 저점, 6월 저점에서 대부분 종목이 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두 종목이 모두 다 50% 상승 후 지금 그에 대한 절반 정도를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최근 5거래일 정도 두 종목이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방향성을 올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분의 반납이 더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정책에 따른 두 종목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번 상승기에 그 부분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거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됐지만 지금 두 종목을 분석하는 증권가에서 시각은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있을 AI에 관련된 매출 성장 그리고 광고 매출에 대한 증대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네. 지금 저는 지금 최근 하락분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횡보 구간 내에서 지금 조금은 좀 방향성 탐색 구간이긴 합니다만 하락 쪽보다는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식음료 관련 기업 질문 드릴게요. 네. 삼양식품을 기점으로 이제 많이 또 올랐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네. 성격도 분명히 있고, 근데 어제 역시 반값 할인 행사 이제 대대적으로 한다. 뭐 이제 맞아요. 이런 소식도 있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식료 기업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과열 구간이다. 특히 삼양식품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뭐 아랑곳하지하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것인지 종목별로 차별화가 여기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지. 네. 뭐 일단은 차별화는 이미 일어났죠. 삼양식품의 주가와 다른 식음료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동반해서 흐름을 가져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독보적인 식음료 쪽에서 좀 떼어낸 그냥 수출주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하고요. 네. 나머지 식음료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삼양식품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에 반값 행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추경에 따른 이에 따른 또 국민지원금 관련된 부분에서 식음료 관련된 섹터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분야로 저는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식음료에 좀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규모 면에서 뭐 아주 크다거나 저는 그러진 않는다고 보고요. 여전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뭐 농심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단기적인 또 조정에서 조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뭐 소위 그냥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분명히 예. 있죠. 상법 개정은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가 이 배당소득 네. 분리과세 얘기가 지금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되면 네. 만약에 이 법안이 실제로 이제 국회 통과까지 된다면 배당 많은 기업들에게 좀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이제 배당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올리고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은행주들입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 지금 뭐 KB금융이 4.9%, 신한지주가 7.8%, 그리고 하나금융주가 8%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20개 안에 들어있는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이 그 여타 종목들보다 더 크고요. 네. 이 배당세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네.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 그럼 배당 성향을 높여야지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기존의 배당 성향이 기존에 높았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향이 나올 경우 이에 따른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관련된 지금 수혜로 은행주들도 그렇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또 지주사들도 좀 잘 움직이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 배당률이 높은, 한마디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몇몇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이 급등하는 이유가 이렇게 배당과 관련된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는 이유가 배경에 있군요. 마지막 질문은 네.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를 다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목해야 할 한 곳 테슬라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들고 있는 예. 종목인데 참 이 CEO 예. 리스크가 계속되네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사실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가 너무 강하게 성향을 나타냈다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제3 창당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나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쇼크는 좀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색깔을 조금은 좀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면서 테슬라가 다른 M7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월등히 지금 수익률이 좀 연초 대비해서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이거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라보다는 일단은 관망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분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사실 발표 전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상승장 속에서도 소외가 돼 있었죠. 자, 이제 관심사는 부진을 털고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HBM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라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유재희 교수 나오셨고요. 또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강재현 부장, 또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윤창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부진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위상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다른 이제 기업들의 방향기인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넘버 1에서 넘버 2, 넘버 3로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영업이익 그래도 한 6조 원은 사수하겠지라고 했는데 물론 잠정 실적이고요. 아직 정확한 이제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지금 4조 6천억 원입니다. 네. 1년 전이 10조 4,400억 원이었어요. 반토막 이상 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전분기 대비하더라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매출도 줄었어요. 매출도 한 74조 원대. 당초 이제 증권사들은 매출은 한 75에서 76조 정도. 네. 영업이익은 그래도 6조 원은 지키겠지. 물론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도 있었습니다. 5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래도 하한 가이드라인이 네. 그걸 넘어선 겁니다. 물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뭐 보도자료, 설명자료에서 안 내거든요. 안 내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자료 냈어요. 반도체 HBM 재고 충당, 일회성 비용을 좀 충당한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다가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유 있죠. 그리고 환율도 결코 우호적이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이클상 이제 조금 침체하게 되면 가장 이제 이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동안 계속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패러다임이 D램에서 이제 인공지능 칩 시장으로 HBM 시장으로 급속하게 재편하고 있는데 이걸 회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넘버 3를 얘기하는 게 시장 점유율은 아직은 HBM에서 뭐 중국 향을 합하게 되면 2위가 맞지만 네. 엔비디아 향을 따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한테 뒤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부장님,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영업이익은 반토막, 어닝 쇼크가 분명히 맞고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 정도의 쇼크는 예상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현 시점에서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는 뷰가 훨씬 더 우세하고 있고요. 최근 이틀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일시적으로 했었지만 지난주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마치 쓸어 담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일단 6월 반도체 수출 자체는 상당히 호조였다. 그리고 D램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고 HBM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뷰 자체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봐왔었고 네. 다만 정액 적립식으로 적금 들듯이 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어떤 목돈 투자에는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뷰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반등의 서막에 올라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돈 투자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요. 뷰는 많이 바뀌었고요. 수급도 상당히 턴을 했기 때문에 과거 한 1-2년 전인가 1년 전이나 한 6개월 정도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들이 매수하는 수급과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네. 오랜 기간 거의 1년 가까이 중립과 좀 부정적인 뷰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뷰를 바꿀 때가 됐다. 왜 뷰를 바꿨는지는 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도 이 업황에 소위 말해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제 교수님께서 삼성전자에서 몸 담으셨으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실적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되게 이례적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러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 일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런 이제 실적 어닝 쇼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네.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뭐 4조든 5조든 6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그 밀리고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HBM은 계속해서 지금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확실히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을 오랫동안 보아 오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교수님 같은 대표적이신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뭐 HBM으로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고 당분간 안 바뀔 것 같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주도권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 전제 조건은 역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HBM 납품이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HBM4를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주가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약간 성질이 다른 회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HBM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이 돈을 깎아먹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상징적으로 HBM4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 파운드리나 뭐 이런 그 시스템 LSI 같은 데서 적자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물론 프라이어리티는 HBM4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체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이 주가 측면에서는 부장님 어쨌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나 이거를 사실 그렇죠. 예. 작년이 뭐예요? 더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예, 사실 예. 못 빠지게 기다렸는데 네. 아직 공식적인 소식은 없단 말이죠. 네, 올해만 해도 3번 테스트 실패했다라는 얘기 들렸었고 이 정도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뭐 상당히 긍정적인 해로 돌리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때는 콜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놓고 다른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완전히 빈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주사들, 많은 10대 지주사들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수가 공약대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상 넘어가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올해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납품하지만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AMD에도
HBM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 전체를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말씀하셨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HBM, 엔비디아로 가장 많은 이제 납품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삼성전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워낙 비중이 적고 그리고 이제 로엔드 분야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딥시크 출현 이후로 로엔드조차도 HBM, AI 칩 같은 경우에는 좀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네.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는 대중국 수출까지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로엔드 비중, HBM 로엔드 비중이 높은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충격이 좀 더 가해지는 양상인데요. 문제는 이게 알려진 악재잖아요. 이제 왜 HBM이 도대체 왜 엔비디아 통과가 그냥 희망 고문이냐. 매 분기마다 젠슨왕 총재는 CEO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조만간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 굉장히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나왔던 게 품질 불량의 이유가 뭐냐? 발열과 소음이에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정현용 부회장을 스카우트해서 이거 고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진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 더 큰 문제고요. 물론 실적 바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돈 벌거든요. 반도체 아직도 지금 4조 6천억이라고 하지만 DS 부분 1조 정도는 그래도 남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왜냐? 범용 레거시 부분은 아직도 물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맞는데 과거의 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략적 IT 기업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한테 줄 섰어요. 거기다 전략적 고객은 삼성전자의 D램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요. 네. 10% 정도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줄 서서 왜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수율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로열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HR 시장으로 전무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느덧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저희 거 언제쯤 통과시켜 줄 건가요?를 기다리는 생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HBM3E 건너뛰고 네. HBM4가 삼성전자가 비록 컬 테스트에 엔비디아 납품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2인자예요. 왜냐? 고객 입장에서 수율이 떨어져. 그러면 삼성전자 거보다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칩을 더 원할 겁니다. 당분간 이 프라이어리티는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도 삼성전자 이제는 넘사벽이에요.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4조 6천억 원이라는 성적을 받아놓고 여기다 자사주 매입, 현금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일정 부분 소각하는 것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주가지만 저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외국인 수급 삼성전자 10명 중 6명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에요.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게 아마 하반기에 정말로 희망 고문이 아니어서 정말로 이제 범용 가격도 올라가고 HBM도 퀄 승인이 나고 정말로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주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 교수님. 네네. 이제 HBM도 저희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HBM3 혹은 3E에서 삼성전자가 이미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고 외부에 알려진 바는 그래서 4로 바로 넘어간다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 예. 왜냐하면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1B 가지고 HBM4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가서는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HBM4에서 1C, 즉 6세대를 바탕으로 해갖고 네.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지금 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건너뛰는 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지만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후발주자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런 경우를 제가 전자공학 분야에서 오래 있었지만 아마 거꾸로 원래 했었거든요. 원래 삼성이 이제 그 거꾸로 해서 이제 후발주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요건 같은 질문 교수님께도 좀 의견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D램의 세대를 말하면 보통 이제
1A, 1B, 1C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5세대 HBM3E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지금 둘 다 1B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E, 즉 5세대에서는 1B를 했지만 바로 이제 1C로 해서 HBM4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HBM3E 지금 많이 재고가 쌓여 있고 지금 평택에서 어쨌든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은 AMD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4 1C가 적용된 제품을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퀄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HBM4에서는 아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다 준비하고 저희가 지금 전해진 바로 샘플도 이미 나온 걸로 아는데 예. 거기서 그럼 역전이 가능하겠냐 혹은 거의 근접하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술 예. 축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전영현 이제 DS 부문장 그러니까 부회장님이시죠. 부회장님 지휘 아래에 지금 D1C를 이제 다시 재설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쯤에 그 재설계가 끝날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재설계가 됐고 지금 개발도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양산에 이관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D1C의 성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효율도 잘 나오고 있고 성능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열은요? 발열도 지금 잡혔다고 저는 발열도 잡혔대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저는 발열 들어서 얘기가 나오던데 예. 외신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HBM4에서 D1C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4단계 6세대 진입도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술적으로는 그 한 세대 이전 거를 이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원C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 내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HBM 같은 데서 한 세대 좀 이전 거를 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는 더 초격차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마켓을 선점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가격을 이제 떨어뜨려 버리면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이제 그런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차세대 공정을 쓴다 하더라도 수율이나 지금 말씀하신 뭐 발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승산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실제 공정에 적용하면 또 완전히 예상 밖의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제품 개발이라고 보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양산으로 이제 이관하기 전에 뭐 시향산 과정도 거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뭐 당연히 이제 개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검증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설계 자체를 이번에 좀 더 잘했다고 들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충분히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3위 마이크론이 아니에요. 그 꼬리표를 이제 뗄 것 같단 말이죠.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은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이던스도 좋게 맞습니다. 발표했죠.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액 대비 총 마진을 얼마나 만들고 있느냐, 반도체 팔아서 얼마나 이득을 거두고 있느냐. 역시 뭐 천상천하, 엔비디아 천하예요. 엔비디아는 칩 하나 만들어서 여기 팹립스 업체예요. SK 하이닉스 칩 갖다다가 TSMC가 조립하고 그걸 파는 거예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70% 육박합니다.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700원 남는 기업이고요. 지금 그 TSMC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48%, 50% 가까이 나오고요. SK 하이닉스가 한 42%, 마이크론이 엄청 뛰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11% 뛰어서 1분기 기준 39%입니다. 이게 옛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 겨우 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3분기 AI 매출 수요 덕분에 매출이 37%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60%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한데 총 마진은 더
이제 분기는 거긴 4분기인데요. 네. 42%를 제시하고 있어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한 품목발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네. 역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예고했던 보조금도 미국 투자분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도 지금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네.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이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더 깎아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 점유율 면에서 지금 2위와 3위가 바짝 붙어 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마이크론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지금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3위, 만년 3위라고 불렸던 이 마이크론까지 HBM 시장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 지금 이제 HBM 추격자니까 훨씬 더 추격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입 장벽을 높게 쌓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제 쫓아오면 가격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격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아니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거나 이 예전에 삼성전자도 썼던 사실 시장 전략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HBM 쪽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을 지금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서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먼저 선 진입을 한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영업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그 기술에 도달하였을 때 과연 그때 이제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삼성이 풀어내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 그때도 마이크론이 선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메모리 칩이 부상하게 된 건 이제 인공지능 때문이죠. 이 AI발 HBM 수요가 아주 지금까지는 뜨거운 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이건 소장님께 좀 질문 드려봐야 되겠는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사실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진입하게 되면 경쟁사들이 생깁니다. 네. 주요 고객이면서도 그 시장을 뺏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삼성이 좀 안타까운 게 이정우 회장이 회장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100조 원에 가까운 유보금을 가지고서 기술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 이게 반드시 뭐 반도체만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M&A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 끌어올릴 방법도 있거든요. 네. 뭐 물론 뭐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덩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독점 이제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장업체인 하만 인수 이후에 별다른 M&A 건수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이익 70%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삼성전자도 이해를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글로벌 기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연 그래서 지금 드는 이 걱정은 뭐냐? 이게 너무 고평가돼 있다. 엔비디아 하나가 과거에는 듣보잡이었어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 10달러였어요. 지금 158달러예요.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3배가 넘습니다. 엔비디아 한 개 기업이.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고평가다. 왜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는 하고 있지만 정작 HBM을 사들이고는 있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이게 너무 시장이 먼저 선점되고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은 초반이다라고 네. 보는 이유가 이 시장을 놓치게 되면 놓칠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모든 산업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 HBM의 경우, AI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HBM도 HBM인데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늘 지목되는 게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 파운드리입니다. 대만 TSMC가 워낙 잘해가지고 삼성의 부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죠. 파운드리 현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유재희 교수님. 예전에 이제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D램이나 어떤 삼성 자사 제품에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공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말하자면 그 커스터머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그랬고, 그다음 조금 상처를 받은 그 팹리스 회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게 약간 좀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네. 이제 TSMC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제 잘못되면 막대한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는 거는 꼭 HBM 말고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그 어떤 반전을 하려고 하는 카드는 엑시노스입니다. 엑시노스를 통해서 이제 폴더블의 자사 제품을 2나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는 이번에 HBM4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하고 노력을 했지만 GPU까지도 파운드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엑시노스가 얼마만큼 잘 나와서 자사 제품에서 잘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반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만 놓고 보면 냉정하게 그냥 TSMC랑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 나오죠. 9.3%. 그나마 이제 예전 두 자릿수였는데 두 자릿수도 결국 내주었군요. 저 점유율만 보면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실수한 부분들이 몇 개가 뭐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운드리가 이제 가장 저는 큰 것 같고요. 사실 파운드리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사실상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23년부터 벌써 적자가 23년에 2조 원, 24년에 4조 원, 25년 1분기에만 벌써 2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테일러 공장 또 가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네, 그것도 그런데, 파운드리 공장. 맞습니다. 그렇죠?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문제점은 이 TSMC를 생각을 해보면은 TSMC는 지금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보다 한 단계 전 세대인 핀팻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가 아닌 TSMC에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TSMC 두 개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TSMC가 30% 성능이 더 나오고 30% 더 전력을 덜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TSMC가 만들었지만 TSMC 제품의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메모리보다 3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도 고객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를 우리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TSMC를 대체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향이 지금 솔직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 TSMC의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만드는 곳 자체가 틀려요.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D램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원판, 네. 웨이퍼에다가 찍어내서 그의 회로를 매겨서 그게 메모리고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품종 대량 생산, 24시간 공장을 굴려서 딱딱딱딱 찍어내는데 성능이 좋다? 이게 D램 분야인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뭐냐? 고객사가 내 설계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 제품을 만들어달라. 주문형이에요. 주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맞춰줘야 되는데 TSMC는 30년 전부터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한석봉이랑 한석봉 어머니가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한석봉 어머니 이길 수 없어요. 한석봉이 아무리 필지가 좋다 하더라도 뭐 10년 내에 그걸 따라잡는다? 눈 감고도 이제 엄마는 그걸 만들어내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수율이라든가 고객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TSMC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 고객이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SMC의 약점이 뭐냐? 엔비디아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HBM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잘하면 삼성전자도 고객으로 끌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에 대한 리스크 해치가 되는데 패키징하는 곳은 전부 다 TSMC가 독점하네? 이거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견제를 비켜나서 삼성전자가 재빨리 이런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 정말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되면
이걸 뚫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계속 손해 적자를 보니까 이 부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게 문제인 걸 말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참 반도체로 아주 호황을 누려서 메모리 실적이 뭐 아주 그냥 잔치하듯이 잘 나왔었을 때 뭐 그 삼성 출신 엔지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왜 파운드리가 안 되냐. 여전히 메모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참 개념적인 얘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수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메모리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 와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니 고객 마인드를 모른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좀 너무 개념적인 거잖아요.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 근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들리는 얘기와 제가 또 직접 삼성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조금 뻑뻑하죠. 아무리 봐도 좀 뻑뻑하고. 삼성이 여전히 뻑뻑합니까? 아니 이제 지금 그러시면 안될것 지금 같은데? 이 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뭐 D램의 아주 좋은 공정이 이제 노출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계가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네. 나름대로 이제 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D램 같은 데다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좀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운드리를 키우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HBM AI 프로세서 쪽이 이제 굉장히 그 비용이 돈을 많이 버는 수익을 많이 버는데 이제 로직까지도 한꺼번에 인테그레이션이 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로직 같은 거는 뭐 TSMC에서 갖고 오고 뭐 메모리는 뭐 삼성에서 갖고 오고 이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약간의 뭐 그 고객들하고의 어떤 뭐 그런 익숙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파운드리는 반드시 끌고 나가고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가 한켠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 파운드리 경쟁력을 확충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아예 분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계속 맞고요. 나왔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이제 잠식을 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를 사실 분사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세우고 있는 전략이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의 동맹이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픽 카드인데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GPU는 TSMC가, 고성능의 HBM은 SK 하이닉스가, 그걸 패키징하는 거는 또 TSMC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그걸 유일무이하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HBM도 만들고 로직도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시스템인 패키지로 고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전략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독형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턴키를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긴 깊겠지만 파운드리를 분사시키거나 당장 포기하기는 그런 전략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삼성전자의 생각이 아닌가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항상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의뢰한 어떤 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삼성 안에서 나중에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개념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애플 같은 고객사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서 TSMC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스마트폰에서 이제 경쟁자였기 때문에 네.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퀄컴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네. 애플의 비중이 크긴 컸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애플이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사였기 때문에 사실 일부는 애플이 떠나갔을 때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속 시원하다 그런 생각도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퀄컴 같은 회사들도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유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객사들이 감안을 하고서도 물량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파운드리 그 업체별 시장 점유율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있는 SMIC라는 곳이 이제 중국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2%포인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결국 삼성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샌드위치 신세 이러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 되는 거 아닌지,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부지리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반도체 부분은 이제 기술을 내주지 않겠다고 이제 강압하다 보니 네. 오히려 기술 내재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는 사실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재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위, 3위의 격차가 2%포인트 내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른바 이제 범용 제품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최첨단 인공지능 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레거시 제품은 상당히 좀 수요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제품은 중국 내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레거시 분야에서의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분의 1, 20%가 넘어요. 이미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기술 자립 속도는 더 빨라지면서 삼성전자가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이엔드 분야에서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엔비디아 지금 마이크론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로엔드 분야에서는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어쨌든 수요를 빨리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빠져나간 고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네.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앞으로 흐름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교수님, 학계에서도 중국의 기술 추격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공정은 이제 중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량이 충분하고 제일 무서운 건 손해봐도 나라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물론 이제 항상 샌드위치죠. 뭔가 이제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 뭘 만들면 꼭 뒤따라와서 가격을 낮춰갖고 선두주자는 또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좀 세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약간 고립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중국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약간 이제 신뢰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서비스 측면으로 볼 때 중국 내 시장으로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레가시 공정을 전부 다 중국에서 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화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만 TSMC에 있는 인력들이 중국 쪽으로도 많이 스카웃돼서 가고 그런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중국이 더 기술을 빨리 또 확보하게 되는 이런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뭐 TSMC도 그렇고 사실은 뭐 중국과 대만이 저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삼성 출신으로서 이런 그 그래프를 보면 좀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제 SMIC가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네. 굉장히 속상한데 그런데 가장 핵심은 현재 SMIC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포토 장비가 필요한데요. ASML이 이제 판매를 하는 EUV 설비가 중국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한돼 네, 있죠. 예. 극자외선은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자외선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중국이 멀티 패터닝을 해서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뭐 선단 공정을 뭐 한다, 첨단 공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미국이 확실히 막아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내 점유율을 떠나서 세계적인 점유율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기술력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를 따라오기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좀 응원을 보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자, 지금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지금 관세 협상 한참 이제 진행 중입니다. 소환 보냈고
8월 1일까지 이제 연장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미국 내의 의회에서 통과한 감세안입니다. 예상외로 반도체 세액 공제가 더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 업체들이 이게 반길 만한 소식입니까, 소장님? 저는 글쎄요, 이게 뭐 반길 만한 소식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당시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구태여 보조금 현금 줄 필요 없이 네. 높은 관세 매기면 당연히 이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 내 공장 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깎아주겠다. 대신에 현금은 안 준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세액 공제율, 반도체 공장 건설한 기업에 대해서 기존에 25% 깎아주던 걸 35%로 확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거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금 공제는 우리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어쨌든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고 제조 기술은 한국이 갖고 있고 대만이 갖고 있고 이걸 전부 다 미국으로 지금 모두 이제 반도체의 어떤 총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만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도 자국 내 외국 반도체 기업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보조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감세안의 이제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아할 거냐? 이 문제 세제 혜택은 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은 물 건너 갑니다.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높은 인건비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 자체가 구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외국 이민자들 다 내쫓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느냐 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투자 환경은 나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특히 지금 미국 무역확장법 안보법을 이용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안보에 이제 해가 되고 있는지 관세 부과 여부,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끝난 게 미국의 아니군요. 통상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이제 공장 전에 이제 텍사스 주에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테일러시에다 하나 더 짓는 건데 이게 파운드리 공장이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진척률 껍데기는 지어놨는데 아직 공정 안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만약 정상 가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 같은 곳에 첨단 공장을 운영하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인적 자원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운영을 하면 한국보다 이제 비싸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테일러 공장도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파운드리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동을 시키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의 공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미국에서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바나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바로 나오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운드리 기술력만 올라온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뭐 예전에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핵심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 이제 메이드 인 USA를 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그다음 고용률을 올리고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뭐 기술을 어떻게 놓고 보면 이제 습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화가 났던 게 뭐 미국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실사도 하게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뭐 거의 다 먹여 살려서 교육까지 다 시켜서 기술을 전부 다 줘라. 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간쓸게 다 내놓으란 얘기 같아요. 좀 화가 났습니다. 제 네. 생각에서는. 이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메이드 인 USA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아주 최첨단 기술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은 이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인력이 그렇게 잘 수급이 될 거냐. 그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 뭐
공사비도 비싸고 운영비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정도 레벨의 기술을 어느 정도로 이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로 잘 운영을 하느냐. 이게 잘못하다간 이것 때문에 손해를 더 크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이게 항상 외교, 통상, 뭐 안보 이 모든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우리 국내 반도체 인력들이 이제 해외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실제 스카우트하러 많이 쭉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들 다 기르시니까 해외 쪽으로 가는 실제 학생들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아직 경력이 좀 짧은 편이어서 네. 어쨌든 뭐 다행히도 제자들이 다 국내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취업 현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하이닉스 많이 취업하려고 하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엠코 또 스태치팩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이제 2, 3위 하는 그런 패키징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분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해외 기업들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제자분들? 저는 좀 오래 교수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미국 가는 거 좋아합니다. 미국 가는 거 좋아하고 정말 권하세요? 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저도 근데 뭐 이제 취업 선택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해외 진출할 수 있는데 좀 저도 미국에서 일을 했지만 좀 냉정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쓰라린 그런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좀 반대는 아니지만 뭐 본인이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미국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요. 네.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강 부장님, 네. 하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네. 저는 모든 모멘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수급이다. 수급이 모든 주식의 모멘텀에 우선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의 본딩 장비를 납품받은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 한미반도체가 독점 체계가 끊길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주가가 추이가 확연히 달라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1년 동안 40% 이상 하락했고요. 한화비전은 20% 이상 상승한 거죠. 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반기 때는 주가의 추이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기대감을 먼저 말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10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빈집 수준으로 지주사 격이지만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삼성전자 새로운 수급의 움직임이 삼성전자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고 이건 다른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5대 총수 간담회를 했었을 때 네. 이재용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 예,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게 저도 트럼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자서전을 읽고 나서부터는 그제서야 트럼프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회장도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어느 칭찬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자서전을 읽었다는 게 칭찬이기 때문에 네. 이 두 회사, 이 두 분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책적으로 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5,000포인트가 가려면요. 반드시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같이 올라줘야 돼요. 지금 있는 주가 가지고는 5,000포인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2차전지의 주가가 같이 흐름으로 수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우리는 이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간접적인 지원 위주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나 학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미국처럼 정말 직접 지원, 보조금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유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당연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보조금의 액수가 뭐 몇십조, 뭐 숫자가 뭐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중국은 관주도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공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단지 세액공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그 중국 같은 시장이 지금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수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뭐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하게 돈을 쓸 때가 많겠지만. 네. 이게 또 반도체 업계에는 지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이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약간 좀 기술력이 후퇴되며 도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깨야 돼요. 아니 구태여 우리나라 1, 2위 기업한테 구태여 정부가 세금 들여서 도와주느냐라는 인식 때문에 뭐 정부가 뭐 세액 공제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우리가 밖에 나간 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리쇼어링하기 위해서는 가진 인센티브를 줘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면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경기도 주변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짓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지 문제, 그다음에 전력 문제로 계속 난항을 거듭했어요. 거기 중재해야 되는 게 지자체와 정부거든요. 네. 그 역할이 빠진 거예요. 왜냐 환경단체 눈치 보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눈치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절실하게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를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에 들어갈 거냐, 현금 지원까지 할 거냐. 세금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지금 미사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소총 갖고 싸우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밀기로 했다면 국민적 여론 공감대 형성에 따른 정책 추진력이 반드시 좀 돼야 되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안이하게 늘 1등이었던 이제 이런 이제 자존감을 좀 내려놓으면서 일단 기술을 빨리 따라잡고요. 그리고 수율을 높여야 돼요. 빠져나간 고객들 계속 놔두면 안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주지 않아요. 외국인 지분율 지금 SK하이닉스 55%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50% 아래예요. 더 격차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은 또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도 삼성전자에게는 버거운 난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던 삼성 특유의 DNA를 이번에 다시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